계속해서 두 분과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나토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 나토국 지원 필요 없다, 매우 어리석은 실수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런 내용을 논의하면서 매우 화를 낸 것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화를 낸 이유와 그 파장을 연계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화가 난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막강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것을 넘어서 2천조국까지 이제 군비 지출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인데 전황을 보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박해서 사실 동맹에 대해서도 그다지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공식을 작동했는데 동맹국에게까지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건 미국에게 더 급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급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이 전황이 급박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원하는 것만큼의 그 어떤 답신이 안 오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 좌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냐면 동맹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의 결속력이 보통 약화되는 게 비유사 입장국,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동맹, 나토 동맹이든 아시아 동맹이든 약화시키기 위해서 디커플링 전략을 가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스스로 디커플링이 될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화가 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면 동맹에 대해서 제거해 보겠다라는 사실은 엄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속 어떤 관리 이런 측면에서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동맹국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화가 난 것인데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그 안보 국제 공조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속내가 어떨까요? 제일 다급한 상황이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불편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5개국은 사실상 뭐 중국을 빼놓고는 다 미국과 동맹 관계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못 본 채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 생각하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일단 지리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뭐 5개국은 중동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들지 않으면 뭐 이란과 충돌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지금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곳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두바이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많이 방문하고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지금 여기 탈출 러시가 나고 있거든요. 부유층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이란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미국의 또 뭐 환심도 사고 또 실리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또 미국의 군함을 조금 더 이쪽으로 사실 지금 미국 군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뢰 때문에 위험에 처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뢰 제거 목적으로 동맹국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 뭐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파병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고요. 안규배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을 언급하면서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국무장관까지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외교장관과 소통을 한 것은 미국은 이걸 당장 의제화하고 싶다라는 이제 급박함이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거를 의제화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게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따져볼 지점들을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지난해 말에 잘 설계가 돼서 추진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 기조를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두 번째는 당장 한국에게는 재국민 보호가 중요하고 혹시 투입되게 될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력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투입했다가 손상을 입다든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도 역시 중요하고 그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하다. 이런 걸 같이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어디에 관여하고 여기를 따지는데 외교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장이거든요. 거기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해제하는 작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당사국이 자칫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네. 어떻게든 윈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의제화하기 전에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것이고 거기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각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호위 연합구상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외교적인 해법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예. 외교적 해법이 안 되니까 지금 군사적인 해법이 나왔다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공식 비공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외교 형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 과거에는 문서로 공식 요청을 하고 그것이 의제 협력으로 회의를 하는 형태로 논의가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엑스 트위터 정치거든요.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을 트위터로 얘기하는 그것을 비공식이다 공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예. 미국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하고 어제도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공식 요청 없다. 또 조현 장관은 마크 루비오 외무장과 통화하면서 이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미국 워싱턴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네.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거죠. 다만 위험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가 말하는 참전 형태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브 앤 테이크죠. 안 갔을 때, 불참했을 때,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는지 이게 고민인 거죠. 미국은 관세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또 카드를 갖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신용 제스처 아니면 협력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저 전쟁터에 자국 군대를 보내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현실은 국제정치에서 또 기브앤테이커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홍익표 청와대 수석께서 한미 동맹이 일방적인 거 아니고 우리 월남전에 파병했다라는데 이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트럼프는 40년간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잘못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그런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내민 손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약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든 숙제의 무게감보다 일본이 받아든 무게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일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네. 그 계획을 할 적에는 이란 공습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란 공습,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온적 반응을 하면 정상회담 자체가 완전히 퇴색됩니다. 성과가 퇴색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노라고 답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묘안을 찾아낼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일 테고요. 두 번째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중국해에서 생각고요, 또 중국운명 다우이다우죠. 그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미국과 안보조약 측면에서 같이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고려했을 때도 그냥 노라고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다카이치 총리하고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대결이 막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구도 속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이 약간 소원해지는 듯한 모습을 비치면 이건 중국에게 전략적 우위를 안겨주게 된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최소한이라도 나와야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기된 회담이 한 달 정도 뒤에 열릴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자, 앞서 미국이 회담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데에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도 담긴 걸로 많이 분석이 됐는데요. 과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압박 요청에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5개국의 동맹도 아닌 중국을 왜 포함할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도 될 수 있고, 또 방중을 연기했을 때의 문제. 근데 베이징의 어제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누가 불리하냐, 누가 손해가 나느냐에 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신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뭐 연기한들 뭐 중국이 크게 불리하겠느냐. 지금 벤센트 장관이 사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결코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5, 6주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월 초 늦으면 빠르면 4월 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두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히토리 문제, 관세 문제에 관해서 성과를 관시해야지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과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일본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 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를 드리면 저는 일본은 갈 거로 봅니다. 즉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소해함, 기뢰 제거의 1등 국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차전 말기에 일본 열도에 미군이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기뢰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소해함에 관해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을 일본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 이후에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현장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은 협상에 능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주고 반대로 관세 문제라든가 경제협력에 관해서 또 많은 것을 얻어냈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토에 도움 필요 없다면서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얘기는 관세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협상에 기술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간다고 보고 즉 협력한다고 보고 우리도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보면 사실 미중 회담 이후에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대화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연쇄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죠. 예. 김인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 정상회담 얘기를 좀 나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은 3월 말 4월 2일까지 베이징 만나고 가는 길에 혹시 어디 인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인가 예. 뭐 그런 상상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뭐 방사포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핵 군축 회담이라면 내가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지만 지금 이란 폭격의 명분이 핵 제거인데 위협 제거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건하에서 회담을 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미국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란 전쟁은 3주차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국가정보국 대테러 수장인 켄트 센터장이
이스라엘에 속아서 이란 전쟁을 벌인 거다. 이란 전쟁 지지 못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고 또 파장도 클 것 같아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측근 그룹, 그다음에 마가 진영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이견이 부상한 것은 처음은 아니죠, 사실. 마가 진영에서는 이거는 트럼프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방식의 전쟁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사실은 심지어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가라고 이런 공습 당시에 이제 배제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댄 케인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이 작전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불협화음 비슷한 게 있었죠. 사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게 좀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이런 이견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속전속결전을 통해서 빨리 이란의 공습을 작전적으로나 전략적, 정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봐라, 이렇게 이게 실패의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짚어보면 미국이 과거에 잘못했던 행보가 있습니다. 중동 개입할 때 정보의 정치화. 2003년 이라크 침공을 할 당시에 그때 이라크가 WMD를 갖고 있다라고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 발이 묶이게 됐어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정보 차원에서 이게 이런 전쟁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치화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건강한 민군 관계가 좀 흔들렸다. 미국의 전통이 뭐냐면 민이 군을 통제하지만 군의 전문성을 보장해 준다는 민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참에 이게 전쟁 그림, 이거에 이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그런 기색이 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재건에 10년은 걸릴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다. 가까운 미래에 떠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구 전략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출구를 실제로 착수하고 시작할 시점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강대강 대결은 한동안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강대강 대결 속에서도 결국에 전선이 교착되고 일부 이제 소모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협상의 창구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과정을 거쳐서 협상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체 평가한 후에 이제 됐다라고 해서 이제 출구로 나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잠시 이제 흘린 게 뭐냐면 공습을 90% 달성했고 아직 미완의 10%를 공습을 하면 이제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각에서는 전쟁에서 이제 나갈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고, 세 번째는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은 지금 서방부 세력권 장악을 위해서 외교 안보 전략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역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머무를 곳인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이대로 그냥 진 상태로 떠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좌우되면 전략적 그림을 바꿔서라도 장기전으로 가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5, 6주 정도 연기한 것은 일단 단기전에는 선을 그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멈출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디를 공습으로 제거했다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이란 정부도 사망을 확인해주면서 가혹한 복수가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군대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제 이런 거를 제거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상상은 서방에 좀
저는 견해라고 봅니다. 이게 순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란이 9천만인데 현 지도부 민병대를 지도하는 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보전 싸움으로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경호원 가족이 같이 사망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 마두로 체포작전 때처럼 정확한 장소를 인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이란이 무너지겠느냐. 일종의 뭐 공포감, 압박감은 있지만 이란의 신정정치 특성상 뭐 지도자가 제거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복, 가혹한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수장 제거 전략이 그렇게 저는 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끝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려면 미사일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이란이 세질이라는 2,000km 이상의 고체 연료 미사일을 처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요거 아주 요격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휴전하고 손 내밀 의미가 없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5, 6주 정도 예상하는 거 보는데 지금도 미국의 지금 군사비가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쓰면서 이 소모전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미국 워싱턴의 전통적으로 종전 휴전은 미군의 사망자하고 돈에 많이 연관됐습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0단위 몇십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면 이제 반전 여론이 나오고요. 100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면 이제는 시위가 일어나고요. 1000단위 사망자가 나면 정권이 바뀐다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군의 사망자가 3명, 4명 정도로 나오지만 부상자도 한 200여 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오래 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입장에서 명분을 찾고 빠져나오기에는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보전을 통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는 핀셋 작전은 뭐 지속하는데 이것이 뭐 전황으로 이거를 해서 이란이 휴전으로 가고 이런 시나리오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모두 이제 장기전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진 셈이 된 건데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사실은 이 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전황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확전의 움직임이 있고 소모전으로 이제 치달으려고 하는 양상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전으로 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전은 호르무즈 호협을 볼모로 해서 이란이 전략적 그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사실은 이게 미국이 과연 원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전쟁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게 확전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소모전으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습 속결전으로다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려고 했는데 소모전이 되면 미국이 늪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 이란은 너무 머니까 지상군 투입 안 하고 대신 레바논을 지상군을 투입해서 대리세력, 이란의 대리세력을 무력화하겠다. 이게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확전을 차단하고 소모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일치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그럼 이번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전쟁의 목표가 뭐였냐 과연 이거에 이제 다시 반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이런 행보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지속되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결속력도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네. 자, 이제 모츠타바 하메네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친 하메네이가 모츠타바의 세습을 반대한다는 유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외신에서 모츠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또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뭐 이 전쟁과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주로 이게 이제 서방 언론과 미국 정보 당국의 대이란 심리전이죠. 이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강경파인 모즈타바가 세웠기 때문에 뭐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했다. 그래서 이 모즈타바를 세웠다. 뭐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 현재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는 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제 모즈타바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명분이 된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인데 뭐 지금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리를 다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보로도 단기간에 모즈타바를 찾아내서 사망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전황 이외에 이런 미국과 예. 이스라엘의 대이란 국민 대상 여론전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리전의 하나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수장은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뿐 아니라 한국도 거론하면서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심한 듯 유럽 동맹국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정말 놀랍다며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이에 앞서 SNS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더 이상 나토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원치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행동은 놀랍지도 않다며 미국이 필요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의 분노와 좌절감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잇따라 표한 건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면서 이렇게 화난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유럽 동맹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시 트럼프와 친한 미 연방 하원 의장은 동맹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콕 집어서 파병을 요청한 지 단 3일 만에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직접적인 파병 압박이나 다국적 연합군 구성 계획은 변동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측근과 미 의회 요구가 이어지면 행정부 내부에서 다시 파병이나 비용 분담 요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란전 종전 시점과 관련해 아직 철수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철수할 것이라고 답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중 일정에 대해서는 5주에서 6주 뒤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여서 4월 말쯤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 진영 내에서도 분열이 많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전쟁 목적에 대한 회의감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죠.
네,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오늘 SNS에서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켄트 국장은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1차례 전투에 파병된 참전 용사이자 아내를 전쟁에서 잃은 유족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시작한 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만둔 게 다행이라면서 사임 사유로 밝힌 이란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I always thought he was weak on security, very weak on security. It's a good thing that he's out because he said that Iran was not a threat. Iran was a threat.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트럼프가 이란전에 나섰다는 주장은 모욕적일 뿐 아니라 웃기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진영 내부의 분열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공화당 고위직 인사에까지 번졌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리가 모두가 지긋지긋한 이 일에 지쳤다고 말했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 연합에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法的に可能な範囲で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精力的に政府内で検討をしております。で、ことによっては国会の承認が必要なミッションも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미국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 연합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했을 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상 T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 별개로 만드는 조직인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상대국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アメリカ側から我が国に対して具体的な派遣要請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上で日本政府として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つい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鋭意情報収集を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すが、自衛隊の派遣につきまし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せん。 자위대 파견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다수 생각입니다. 일본 국내 여론 또한 좋지 않은 것도 부담인데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미국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만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으로 알려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정부도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이 인용한 국가 최고안보회의 성명을 보면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들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최고 안보회의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알리 라리자니는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리 라리자니 제거가 이란 정권을 흔들고 이란 국민에게 정권 축출 기회를 주려는 전략적 목표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영상 메시지에서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사령관 암살에 대해 이란 정권을 불안정하게 해 국민이 정권을 제거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보여줄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추가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안보수장인 라리자니와 민병대 수장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데 이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까지 찾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지도부 참수 작전은 한계가 분명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무즈타바 하메네이 역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חיסלנו אותם כשהם חיים בתחושת נרדפות, מסתתרים ונמלטים על חייהם. אני אומר כאן שוב, נגיע לכל אחד, לא משנה איפה.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한 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최고 지도자 부재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철저히 분산해왔고 실제로 혁명수비대는 전국을 31개 지휘권으로 나눠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각 지역 부대가 독립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지도부 제거가 군사적 마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도부 제거는 이란의 순교자 서사를 강화해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결집시키고 보복의 명분을 강화해줍니다. 지난달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지도부 40여 명을 제거했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은 더욱 강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리자니 같은 최고위급 지도자 제거는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와 협력이 가능했던 라리자니가 사라지면서 결국 극단적 강경파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힘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어도 상대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란의 국가 지도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암살은 전쟁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Ama biz her zaman için diplomatik yolun ve müzakerelerin bu enerji sorunu da dahil bütün sorunların aşılması için tek geçerli yol olduğunu düşünüyoruz. 이란 지도자 참수 작전이 이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서울 종로, 중구 일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컴백 공연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지하철 출입구가 폐쇄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합니다. 우선 행사 당일 오후에 경찰의 도로 통제에 맞춰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은 선제적으로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출입구도 폐쇄합니다. 시내버스는 공연 전날인 20일 밤 9시에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사직로와 세운안로를 경유하는 51개 노선을 우회 운행하고 행사 당일 광화문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관람객의 원활한 귀가를 위해서 밤 9시부터 지하철 2, 3, 5호선에 임시 열차를 넉 대씩 투입해 평소 대비 24차례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